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복지대학교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택에 와서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그 지내면서 이렇게 평택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정말 영예스러운 자리에서 예,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번 29기 시민대학의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주년 기념으로 두 번째 발간한 평택 사회복지 발전사입니다. 여기 집필위원장을 하라 그래서 그걸 했더니 제가 여기 사실 쓴 게 거의 없어요. 개관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큰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역사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깊이 있게 평택에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정말 이 준비를 위해서 평택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평택을 사랑하고 평택에 뿌리를 내리고 평택을 그냥 곳곳을 다 뒤지면서 평택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하나 이렇게 살피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고요. 사실 그분들에게는 저는 거의 문외한인에 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평택의 모든 면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네, 이걸 썼다는 죄로 그 집필위원장을 맡았다는 죄로 평택 사회복지의 그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덤벼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평택 사회복지 발전이 고래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훑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날 평택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런 것들만 일단 큰 얼개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제 오늘 강의 성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목을 짠무르이 대지와 질긴 민초들의 고장 평택시 사회복지 발전사라고 정했습니다. 네, 여기 홀에 털을 잡고 계신 분들은 저 짠무르이 대지와 질긴 민초들의 고장이라는 말에서 벌써 딱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평택을 알아가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이 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긴 수식어를 좀 달아보긴 했는데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그냥 이걸 클릭하죠. 밑에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평택의 지역적 특성과 민초들의 삶. 전 민초라는 말을 이제 여기다 쓰긴 했습니다만 민초라는 의미가 갖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민초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평택의 그 사회복지 발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 나눠줬던 그 자료 인물 조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동안 듣고 본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죠. 이거 우리 집 멍멍입니다. 우리 막내둥인데 지금 13살 먹었어요. 그래서 13살 먹었으니까 우리 아이들로 치면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 나이가 다 되었는데 우리 멍멍이들 나이로는 거기다 7을 곱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90 몇 살 되는 그런 녀석인데 저는 이 녀석을 볼 때마다 복지를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모든 그 상념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이놈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같이 저 눈을 맞춰요. 그리고 아주 짧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그 모습이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 느낌이 행복합니다. 아마도 이 녀석도 저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다른 거 어렵게 할 것 없이 복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복지를 영어에서 말하는 웰페어라는 말과 우리가 늘 사용하는 복지라는 말을 좀 풀어봤습니다. 자, 웰페어라는 말은 웰이라는 말과 페어라는 말이 이렇게 복합어로 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저 뜻은 원래 웰이란 말은 잘 아시다시피 뭐 좋다 그런 의미고 페어란 말은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음식과 상태 그리고 음식을 먹다 어떤 상태로 지내다 또 대우받다 살아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합쳐보니까 좋은 음식 내지는 잘 먹다 그 결과는 뭘까요? 포만감이죠. 여러분들이 시장할 때 뭔가를 많이 듬뿍 먹고 싶은 걸 먹고 나면 그때 드는 기분이 바로 복지라는 거예요. 웰페어라는 거죠. 또 편안한 상태, 잘 지낸다, 좋은 대우를 받는다.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근심 없이 편안한 상태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우리 복지라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저 복지란 말은 원래 우리 한자 문화권이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복과 하늘에서 내리는 복, 이 두 가지를 복지라고 합니다. 원래 저 복이라는 말은 제사를 올리다, 신께 제사를 올리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라는 말은 뭔가를 향하다. 그런데 그 향하는 것이 밑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땅의 복이라는 건 결국 1년 열심히 농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핵곡실들 이런 것들을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핵곡식이 잘 이렇게 소출이 되려면 항상 뭐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늘에서 비도 잘 내려줘야 되고 바람도 햇빛도 이런 것들이 잘 맞춰서 이 땅에 내려줘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음양이 조화가 되어서 잘 맞아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란 말은 결국은 행복이란 뜻이고 이 둘을 다 합쳐보면 복지란 개인의 어떤 행복한 상태,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복지를요 이렇게 장수라든지 부유라든지 건강, 덕, 호상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호상이라는 걸 우리가 고종명이라고 썼는데,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한테 들어봤더니 고종명이 도대체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천수를 다 누리고 그 천수를 99살이래. 그 99살을 잘 누리고 그날 저녁에 내놓으라 이제나 들어가서 잘게. 그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안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게 고종명이라고. 그런 어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옛날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웰다잉도 우리 행복의 한 요건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뭐 학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의 이념이 뭔가? 그래서 풍요의 이념, 상호관계의 이념, 개발계획의 이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복지의 정의를 내려보자 그러면, 이거 좀 어렵게 막 써놓긴 했습니다만 인간의 제가 사회를 빼먹었군요. 사회란 다른 뜻이라기보다도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집단, 그 사회 구성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복지는 개인의 어떤 행복을 얘기한다면 이 사회 복지라고 하면 그 개인이 모여있는 집단의 행복을 사회 복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회 복지의 정의를 내려보면 인간의 복지와 사회 질서 유지의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욕구 충족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반 준비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체계다. 저도 그냥 어디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골자는 뭐냐면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각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에 가장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국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시라든가 이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개인의 행복한 삶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겠다. 우리 농경사회를, 우리 전통적인 사회를 본다면 그 상부상조의 관행적 제도를 통해서 개인과 집단의 복지를 추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우리 전통사회에 이렇게 옮겨놓고 보면 항상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상부상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부상조를 그 실천하기 위해서 저렇게 개나 둘의 품앗이 환난상률과 같은 그 향약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권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서도 환난상률과 둘에 저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겠는데요. 현대 사회는 그렇지만 저 상부상조의 뜻은 갖고 있지만 위에 있는 개나 둘의 품앗이 환난상률 이 정도를 가지고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거기서 빚어지는 불행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상부상조 방안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제도, 아까 말씀드린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도의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 이걸 저 세 가지 트라이앵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그 평등권과 생존권, 저것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행복 추구권이 이제 함께 그 정점에서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저 평등권과 생존권을 통해서 행복 추구권까지를 보장하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에서 최고법인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라는 거죠. 아까 복지가 결국은 행복을 모든 그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복지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복지 사회는 시민 모두가 개인의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자 여기서 개인의 조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또는 장애를 가졌건 장애를 갖지 않았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여자건 남자건, 이런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다문화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복지사회다.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행복이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행복은 바로 이 소파에 들어 누워서 이 리모컨을 조종하는, 좀 실제로 그래요. 그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거기에 아까 보았던 그 녀석이 옆에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딴 분들한테 물으면 또 달라요. 나의 행복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일까요? 행복이란 규정할 수 없다. 개인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맨 꼭대기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권이 아니고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그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평택시는 어떠한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택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형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특성입니다. 그 세 번째는 행정적인 변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평택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요, 우리나라 전국을 놓고 볼 때 가장 독특한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지형이죠. 그런데 이 평택만 이렇게 보니까 동북, 고, 서, 저. 자, 동북이라고 하면 북부 산지하고 저기 안성 쪽에는 동부 산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딱 산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산을 흘러내리는 산록지대가 잠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중기복 구릉대, 그 다음에 저기복 구릉대, 그리고 해안 저기복 구릉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천을 따라서 저습지 평야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죠. 말하자면 이 중기복 구릉대라는 거는 산의 높이가, 우리 저 보시는 산들 있잖아요. 평택이 산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나마 있는 산들을 우리가 구릉이라고 합니다. 다 풍화되고 그 낮게 남은 산, 해발 높이가 200m 이하인 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에는 그렇게 산다운 산이 없어요. 저는 그게 좋은데요. 그래서 그 이하로 보면 쫙 저 하천변을 따라서 해안까지 이르는데 다 평지입니다. 이게 우리 평택의 지형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동북 고서저형의 낮은 구름과 아주 드넓은 평지로 되어 있다. 처음 오시는 분이나 옛날 아주 사만시대 이런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야, 여기 살기 좋겠다, 농사짓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수간만의 차가 아주 커요. 서해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뭐 9m 정도, 심지어는 그 정도랍니다. 그런 서해의 중심 해역이다. 이 아산만은 그런 조수간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리아스식 해안과 해안선과 깊은 만으로 형성된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내륙 깊이 해수가 역류하는 안성천과 진이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평택이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지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잦은 수해와 상습적인 염해로 인한 경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 처음 와서 볼 때는 야, 저기 농사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해수가 그 간만에 뭐라 합니까? 만조기에 만조기가 갈수기에 들어오게 되면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와요. 안성천과 이 진위천을 통해서. 그럼 그것이 주변의 그 땅을 다 염해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또 이게 장마철에 그 만조가 되어버리면 위에서 내리는 비하고 이 바다에서 역류하는 이 바닷물하고 섞여가지고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평야지대로 다 넘쳐버리죠. 그래서 평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 말 제가 오자마자 들었거든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바로 이제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왔을 때는 안성천과 진위천이 다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70년대 전만 하더라도 그런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을 못하고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향토에 기반한 사족 문화가 제대로 융성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향토를 지키는 족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뭔가 탈취하거나 수탈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딱 이렇게 권위적으로 막아내는 어떤 호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즐겨 찾지 못했던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그래서 경작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쓸모없는 땅은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들 또 뭔가 그 고향에서도 다 재산 잃고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흘러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이 워낙 빈곤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도 저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러니까 이곳을 삼한시대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향소 부곡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웠습니다만 그 부곡 특히 부곡이 많이 발달한 곳이 이 지역이라는 거죠. 자, 부곡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냥 양민이 살긴 살지만 그들을 주변에서 천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너 양민이니까 세금 내. 그리고 세금은 엄청 걷어가고 해주는 건 없고 이런 곳이고요. 또 제가 조선시대 기록도 이렇게 보니까 죄 지어가지고 귀양 보낼 또 일로 보냈어요. 여기가 귀양지였습니다. 또 그 사화라든가 이런 어떤 큰 정변이 있고 나면 그때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이러면은 삼족을 멸하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죠. 도망가서 온 곳이 일주예요. 요번에 제 텃밭을 갖고 오는데 우리 텃밭 사부님이 계십니다. 옆에. 그분은 이제 학교 나무도 손질하고 이런 아침에 오셔가지고 4시쯤 퇴근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제가 사부님을 모시고 아주 깍듯하게 하는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분이 김문기라는 분, 그 단종, 그때 그 단중 복위 운동을 했던 사육신의 한 사람이 김문기입니다. 그 김문기는 처음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못 찾았다가 나중에 이제 찾아서 복권을 시켰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죽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아니 족속들까지 다 멸문지화를 당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 온 곳이 바로 여기 평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 저의 사부님, 텃밭 사부님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 평택은 정말 살기 힘들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잦은 수요 상습적인 염해로 인한 이 경작의 어려움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면 이 불모지 평택민들이 그나마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니까 간척을 해야 됩니다. 간척을 하거나 그 구릉지로 올라가서 개간을 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이 간척이나 개간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냥 상상해 보시면 알 텐데요. 이런 간척이 조선 초기에는 바로 저렇게 척신이나 권세가 군가 등의 훈구 대신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내려와 가지고 여기 토착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저 간척을 시켜서 그 땅을 다 탈취한 겁니다. 그렇게 간헐적으로 하다가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든가 경자호란 같은 이런 임진왜란이라든가 정유재란 이런 난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어떤 전체적인 나라의 기울이 깨지면서 많은 세금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조선 후기엔 정책적으로 이 지역의 간척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 시대의 그 간척 사업이라는 게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 동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평택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뭐랄까 어떤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고 이러면서 이 땅을 서서히 읽어왔다는 거죠. 네. 일제강점기에는요 더 했어요. 이제 그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특히 호남 지역의 수탈을 위해서 많은 그런 농토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특히 이 평택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제에는 아주 대규모 간척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성뜰이라든지 이 국리 일대 그리고 이 팽성 일대 좌우의 벌말 같은 곳 이런 곳이 아주 집중적으로 일제 시대에 간척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척의 결과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일본으로 수탈되는 거죠. 간척을 한번 하면 한 6년 정도 벼를 심기가 한 6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일제 때는 이런 대규모 간척 사업에 이 평택 주민들이 다 동원이 되었다. 또 한국 전쟁과 또 피난민들, 한국 전쟁에서는 우리가 1.4후 때 무렵에 북한에는 그런 소문이 떠돌았답니다. 일본에 떨어뜨리는 핵폭탄을 우리 북한에 떨어뜨릴 거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보태를 쌓고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온 곳이 여기 보시면은 저 백령도라든지 아니면 용유도, 강화도 일대에 와서 정착을 했답니다. 임시적으로.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 풀어놨어요. 그분들을 다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어느 날 그냥 요런 일대. 그래서 원정리, 도곡리 등 해가지고 제가 밝힌 것만 이제 자료를 찾아본 것만 해도 9곳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난민들이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도두리 일대 이 동네를 다 간척을 하고 그때는 이제 국가에서 그동안 먹고 살 만한 그런 식량도 일단 대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간척 사업에 동원이 돼서 여기에 이제 정착지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이런 간척에 동원되고 간척을 해봤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갈수기나 만주기의 장마기의 범람이라든가 이런 수해, 염해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오히려 농토가 넓어지니까 더 많은 물들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1970년에 아산만 방조제 건립에 착공합니다. 그 과정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1970년대에 70년 12월에 아산만 방조제 건립 착공을 하게 되죠. 외자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때 그 기사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해안 아산만과 남양만의 하구를 막은 아산 남양 방조제 3년에 걸친 공사로 완성됐습니다.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에 지도를 바꿔놓은 이 두 방조제 가운데 아산 방조제는 아산만 하구를 잘라 평택군과 아산군을 육지로 연결한 것이며 길이는 2564m에 이릅니다. 한편 2064m의 남양 방조제는 남양만 하구를 막아 평택군과 화성군을 연결해서 평택지구 21,700헥타르의 농경지를 수리 안전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5월 22일의 준공식에서 박 대통령은 인류 역사는 인간 의지에 의한 자연 극복의 기록이라고 전제하고 아산 남양 방조제의 준공이야말로 우리들이 대자연에 도전해서 바다 밑으로부터 쌓아올린 번영과 발전을 위한 줄기찬 의지의 실정이며 이 방조제는 우리의 농공병진 정책을 굳게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모두 대자연에 도전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오늘의 이 의지와 이 정열을 굳게 지키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철통같이 단결해서 민족 중흥을 위해 줄기차게 매진하자고 강조하고 이 두 개의 방조제 건설을 계기로 여기에 대단히 공업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척공사 역사상 보기 드문 난공사였던 이번 두 개의 방조제 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이 지역 일대에 가뭄과 홍수를 모르게 하고 7,000헥타르의 농경지 확장과 4만여 헥타르의 경작 가능 면적이 넓혀져서 연간 7만 5천 톤의 식량 증산이 이루어지고 3만 5천 호의 농가 소득이 두갑절로 뛰어오르게 되며 다른 많은 간접 효과도 뒤따르게 됐습니다. 네. 이 아산만 방조제의 준공은 그야말로 평택의 모든 걸 다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삼한시대부터 지금까지 1970년대까지 그 평택에 정착한 사람들이 죽어라고 했던 거는 간척이었어요. 그리고 쌀 한 토를 더 건지려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수포로 돌린 거는 조수관만입니다. 그 낮은 지대의 그 하천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뭐 고기가 풍부하게 잡힌다든지, 뭐 집 앞에서 고기가 잡힌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농사 짓는데 너무 많은 그런 어려움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산만 방조제가 딱 그 준공이 됨으로 해서 그 안성천이 안정화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담수천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경작지가요, 간척지가 1725헥타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522만여 평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 평야를 새로 확보를 했고 경사지 개발에는 그 이후에 경지 정리를 통해서 이제 이 평택 평야라는 말이 이제부터 이제 비로소 실감이 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새로운 경작지 정착 난민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걸 누가 주로 이 작업에 동원됐냐면 6.25 때 아까 말한 1.4.5 때 내려온 난민들 그분들이 정착해서 이 일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그 농토를 분배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청댐 수몰민들이 여기 또 오셨어요. 그리고 서울의 철거민도 왔고 원호 대상자 일반인 총 1263세대의
고르게 유상배분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평택에 또 다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비롯해서 6.25를 통해서 북한 피난민들이 와서 정착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각지에서 뭐 수몰이 되거나 또는 어떤 보상에 의해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결국 평택에는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정착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형적 특성이 아니라 지정학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평택은 크게 세 가지로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다와 육지가 하천으로 연결된 중저기복 구릉대의 광활한 개활지다. 두 번째는 한반도 서부 최남단까지 이어지는 육로의 요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로부터 수도와 가깝고 감조하천이 발달했다. 자, 이 바다와 육지가 하천으로 연결된 중저기복 구릉대의 광활한 개활지라는 것은 뭐냐면, 바다로부터 침입을 해오게 되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륙 깊숙이까지 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해상교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하천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 보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이 평택 지역만큼 내륙 깊숙이까지 접근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로부터 수도와 가깝고 감조하천이 발달했다는 것은 뭐냐? 저것이 이제 수도와 가깝기 때문에, 서울과 한양과 가깝기 때문에 한양에서 배 타고 쭉 해가지고 내려오면 여기 그 감조하천의 특징은 만조가 되면요, 그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를 젖지 가만히 있어도 내륙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썰물 때는 그 물만 타고 딱 가면 바다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해운이라는 그 배를 타고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 여기죠. 그리고 땅이 넓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한양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기 와서 얼마든지 그 농토를 일구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한반도 서부 최남단까지 이어진 육로의 요충이었다. 조선시대 6개, 한양에서 출발하는 6개의 대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3로가 이 평택을 지납니다. 진위부터 해서 팽성까지 이렇게 지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남대로죠. 이 대로를 통해서 해남까지, 심지어는 이제 해남 끝에서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국내 최고의 그 긴 그런 도로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가장 그 수도와 가까운,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삼남을 연결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어디입니까? 평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조건이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삼국시대부터 각축장이었습니다. 삼국시대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죠. 그 삼국이 우리가 이제 국사에서 볼 때 한강을 누가 탈취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고 하지만 실은 당나라와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곳, 잘 발달하는 곳이 당항성이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화성에 있는. 거기까지 가는 곳에 아주 길목이 바로 이 평택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신라가 출발한다 그러면은 우리 평택을 거쳐서 당항성에 가야 되고, 백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지정학적으로 외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점이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당시에 가장 큰 관건이었고 어떤 국가 경쟁력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몽고 침입 때는 육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바다로 잘 안 갔잖아요. 육로를 통해서 그 침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1231 구체적으로 처인성 전투의 즈음에서 우리 몽고군이 하양청에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양청이라는 곳은 지금의 팽성입니다.
그 팽성들에 그 몽고군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거기서 진을 쳤느냐 하면 하양청이라는 게 창고예요. 거기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경청 저기 한양으로 옮겨가는 그 이제 임시 보관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곡식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주둔을 한 겁니다. 또 1350년대부터 우리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왜구가 동북아 일대를 다 휩쓸었어요. 가장 초기에 바로 이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왜구는 그냥 보통 뭐 와서 그냥 뭐 쌀 들고 이런 차원의 왜구가 아니고요. 정말 일본 사무라이처럼 그 무장화된 그런 왜구들이 아주 그 심각하게 그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떤 그 군사 방위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가장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서해안까지 올라왔을 때는 우리 평택 지역이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싸움판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평택이었다는 거죠. 그럼 싸움판이 벌어지면 그게 너랑 나랑 싸우든 아니면 다른 사람끼리 싸우든 간에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몽골이나 이 왜구들은요, 잔인하기 그지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그 청나라 들어온 사람들도 보니까 정말 씨를 말리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외침이라든가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이 우리 평택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 그 지정학적 특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와 가까운 그 감주 하천이 발달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평택 지역에 옛날에 설치되었던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인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황토색은 고려 시절이고요. 회색은 조선 시대에 설치된 겁니다. 자, 여기 하양창이 보이시죠? 하양창.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종덕창, 뭐 설창 이런 아직도 지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고려 시대에 발달했던 창고들인데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변에 있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고려 시대 때부터 뭐 조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간척이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우리 평택 주민들은 뭐랄까요, 소장민 내지는 조세를 제공하는 이런 그런 민초도를 살아가야 됐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보니까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곡식을 실어 나르던 그런 조운선이라고 하는데 이 조운선을 보니까요, 이게 한 번에 1000석의 곡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1000석이라면 2000가마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 당시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여기 지금 진이 이 일대까지 다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 거의 수탈을 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는 소사평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 때는 성안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임진왜란, 우리 정유재란 때 일어났던 청나라 일본이 싸운 것인데, 이 전투에서는 일본이, 청나라가 이겼죠. 그리고 두 번째 청일전쟁, 1894년에는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시 전쟁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청일전쟁 때 제가 아산 기록을 보니까, 아산 시청의 기록을 보니까 청나라 군대가 한 3,000명인가가 아산 일대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너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일대에 그 현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쌀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말한테 먹이는 먹이라든가 뭐 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그 차출해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라든지 임진왜란 때는 또 소사평 전투라고 하는데 그때 일본군들이 와서 우리 그 뭐 소사벌에 진주를 했다 이런 말도 있고 이건 그 아산 쪽 기록하고 우리 쪽 기록하고 평택 쪽 기록하고 또 달라요. 직산 전투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서로 조금 이견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군이 아닌 외국군이 와서 주둔하는 한 그 전투의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본다. 이 전장이 바로 이 평택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경부선 철도가 개통됩니다. 그리고 평택역이 설치되죠. 이게 이제 1905년의 일인데, 왜 여기다가 경부선 철도를 이쪽으로 지나가게 했을까요? 원래 계획은 이쪽이 아니었습니다. 평택이 아니었고, 저 안성 쪽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이걸 이쪽으로 바꿨어요. 거기는 이제 일본 놈들의 어떤 계산들이 충분히 있었죠. 자, 이와 함께 이 시기에 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던 게, 이 토지, 몰수에 대한 그런 사업이 같이 있었습니다. 총독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평택 지역이 옛날에 그 서울에서 와서 그 소작했던 궁지, 아까 그 궁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서울의 뭡니까 이제 권력자들이 와서 간척하고 부쳐먹은 그런 농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싹 걷어서 다 국유화 시켜버리고 또 여기에는 아직까지 간척이 안 된 벌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미개간지라고 해서 다 국유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부터 평택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걸 다 간척을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뭐 6년만 지나면 그것이 다 농토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나오는 그런 곡식들을 다 여기서 실어 나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택을 경부선이 가는 그런 최종 그 경유지로 이제 삼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록을 보니까 참 이거 찾느라고 애를 많이 모으는데요. 1953년 이전에는 이런 모양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1905년에 우리 평택역을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원평동이 사실 신시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신시가지를 이제 조성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그 원평동 이쪽에는 평택장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군문포가 있죠. 지금 군문 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가 아산만에서 들어와서 딱 그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포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요 앞에 평택역이 있고 평택역의 정문은 지금의 정면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 원평동 쪽으로 있었고요. 이렇게 정한 거는 이 당시 여기 허벌판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내막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약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국도도 1호선 국도도 이쪽에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아주 조그만 소로로 돼 있지만 이게 원래 1호선 국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평에서 나는 그 곡식들과 그 다음에 이 아산만에서 생산되는 이런 그 어패류들 이런 것들이 평택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바로 이 평택역을 통해서 실어 나를 수 있고 여기 항상 화물 열차들이 즐비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구도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그 경부선 철도가 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지정학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일본은 또 팽성에다가 비행장을 세웁니다. 1919년부터 일본군들이 진주를 해서 42년쯤에 아마 이 활주로 건설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청나라라든가 이제 그쪽에 항공기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쓰지는 못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이런 방공호들을 그 지금도 팽성에 가면 이런 방공호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이게 최근에 와서 발견된답니다. 지금 미군 부대 안에도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 활주를 1.7km를 깔았는데 그때는 다 삽곡갱이 이런 거 가지고 깔았어요. 거기에 누가 동원됐겠습니까? 그 팽성에 계신 주민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또 일본 놈들이 조직해 놓은 그런 의용 그런 그 어떤 작업 부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평택에 몰려와서 이 작업을 했겠죠. 그러면 어디가 갔겠습니까? 또 이 평택에 정착하셨을 거예요. 이런 이런 노역에 강제로 동원이 되어서 시달림을 받거나 또는 저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쫓겨나거나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해왔다는 겁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그래서 나라는 찾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났더니 주한미군이 이번에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택에는 아까 말한 그 일본 시대 때 만들었던 그 활주로를 중심으로 한 그 팽성에 거기에 미군이 주둔하고 또 1951년 결정에 의해서 1952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오산의 비행장이 우리 평택 쪽에 이제 건설이 되고 신장동 쪽 그쪽이죠. 네, 그래서 두 개의 미군 기지가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희생됐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는 오산 비행장 설치할 때는 심지어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강목 3개만 줬대요. 4개인가 5개인가.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천막 치고 천막 칠 때 쓰라고 그 기둥 5개를 강목 5개를 줬다는 겁니다. 그걸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나라를 구해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다 쫓겨나는 이런 수모를 또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 지역에 완전히 다 이전을 해서 확장이 되는데 여기 그 팽성에 계신 주민들, 특히 대추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분들은 3번씩이나 쫓겨났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활주로 깔면서 1번, 그 다음에 미군 처음에 진주하면서 1번, 그리고 이번에 주한미군 기지 평택을 다 이전하면서 또 1번.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지금 팽성에 있는 그 대추리 주민들이 다 쫓겨나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에 이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보상들은 받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이 대출이나 도두리 일대를 일궈내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정말 힘겨웠고,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그 옥토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보상을 얼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비참함과 그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그 자기가 성수 일군 땅에서 떠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대추리 도두리 뭐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을 그 보상을 얼마 해주든 간에 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시간과 또 애환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훨씬 미뤄서 지금 아마 이제 이쪽이 거의 입주가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변화되어 온 그, 지나온 이 과정의 결과는 어떨까요?
동부가 군사의 요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 방위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 되었고요. 황해시대 해운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동부가 군사의 요충이 되었다. 제가 오늘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평택 기지에서 비행기가 뜨면 1000km도 안 된답니다. 중국 본토까지. 중국이 미국과 마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가 바로 여기 평택이랍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압할 수 있으면 동북아를 제압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군사의 요충이 바로 이 평택이라는 것이고, 서해 방위의 거점이다. 그 해군 사령관이 여기 평택에 진주하고 있죠. 그리고 교통과 물류 중심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평택을 지나지 않는 그런 노선이 없습니다. 계속 뭔가 신설되기도 하고요. 저것은 옛날에 삼남대로의 그런 어떤 후속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황해시대 해운의 관문이다. 중국이 커지면서 우리가 이제 허브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입장에서 그 평택항이 가장 큰 부산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 수많은 역경의 시달림의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겪었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택 주민들은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조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택 지역의 평택의 행정구역의 변천은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BC 4세기 말에서 AD 3세기 초를 우리가 사만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기가 마한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한에서는 저기 보시다시피 목지국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직산과 천안, 아산 이 일대라고 보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른답니다, 아직. 이 목지국이 이 마한의 52개 부족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였고요. 여기의 왕이 바로 마한의 전체적인 어떤 통솔을 했던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보시다시피 이 우리 평택 지역과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한 시대 때부터, 즉 사만 시대 때부터 이 평택은 그 백제의 앞으로 나오는 그 백제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삼국시대, 이제 또 고려시대로 가게 되면, 여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수 부곡이 많이 설치되었던 곳이라는 거. 그래서, 이 향수 부곡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의 그 기록들을 보면, 소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아직 밝혀져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예를 들 수 없지만, 여기 보시면 연달부곡, 4세기 초에 연달부곡, 또 송장부곡, 또 천장부곡, 백랑부곡, 이런 대표적인 부곡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현재 위치가 어딘가, 이제 연달부곡은 현재 진위 일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장부곡은 현재 송탄, 이런 지역이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이제 이런 부곡이 발달해 있었던 곳이다. 왜 그런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곡민들이 어떤 그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자료에서 좀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조세 부담을 안고 살았다. 천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 천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천대를 받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5세기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가 이제 백제가 각축을 벌이면서 바로 이 안성천을 경계로 해서 고구려 장수왕이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곳이 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곳을 부산현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진이죠. 그리고 그 아래를 하팔현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최고 영토를 넓혔던 때가 바로 요 시기인데 그때 경계가 안성천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평택은 지금 하나의 시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안성천과 진위천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있었어요. 행정구역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나라가 달랐죠. 네. 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신라 경덕왕 때가 되면 이렇게 진위현과 팽성현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영토는 다 신라 영토가 된 거죠. 그래서 진위현이라는 지명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팽성현이라는 지명이 쓰이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익숙한 그 지명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고려시대 940년에 태조 23년에는 팽성현을 평택현으로 바꿨어요. 그럼 평택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온 것은 이미 940년대, 그때 처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1172년에 그 수주의 수탈로 유망과 민심이 흉흉해서 진위현의 간물을 파견했다. 이 수주라는 곳이 어디냐면 물숫자에 그 주자를 쓰는데 그곳이 지금 수원입니다. 네. 수원이 이 진위현을 통솔하는 그런 주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원의 수원을 뭐라고 그럽니까? 수주의 수장이 되는 사람, 제가 그 명칭을 몰라서 그런데, 예, 그 사람이 진위를 너무나 수탈을 많이 한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간무라고 하는 이런 속현에 보내는 그런 감독관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 시기가 언제냐면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시대입니다. 무신정권은 전국에 수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유망한다는 것은 집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마침내는 이제 그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키죠. 이 명학소라는 것이 아까 말한 향소 부곡의 하나입니다. 거기는 이 부곡보다 더 천대받던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1217년이 되면 그에 이어서 이장대, 이당필, 김내 등이 진위에서 결국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금방 평정이 되고 맙니다만, 그래서 이만큼 이 당시에 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곳이 수탈의 대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914년에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해서 평택, 진위, 수원의 일부를 통합해서 진위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게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 때 부군면 통폐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국의 행정구역을 다 개편을 해요. 이제 현대적으로 개편을 한 거죠. 그때 비로소 이 진위천과 안성천을 경계로 해서 각각 행정구역이 달랐던 이 세 개의 지역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위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위군이죠. 군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평택의 모습과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38년에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개칭을 하고 평택면을 평택읍으로 승격을 합니다. 원래 평택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지금의 팽성. 그리고 이 전체가 진위군이었는데 이걸 진위군에서 평택군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평택역을 만든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진위보다는 평택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평택읍이 1986년에 평택시로 승격이 되고 그보다 전에 1981년에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이 됩니다. 자, 평택 저 위에 보면 평택면이 평택읍으로 먼저 승격이 됐는데 송탄읍이 송탄시로 먼저 승격이 됐어요. 송탄읍은 이 평택읍보다 더 늦게 읍이 되었는데 시가 된 것은 평택읍이 먼저 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네, 저 송탄시가 먼저 승격이 되었죠. 자, 거기에도 이제 숨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95년에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함께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을 통합해서 평택시로 단일화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 1914년에 일제가 그 진위군이라는 곳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읍으로 승격되기도 하고 시로 바뀌기도 하면서 이제 다시 찢어지다가 결국은 1995년에 이제 세 시가 두 개의 시와 하나의 군이 통합이 되어서 결국은 4개 읍, 5개 면, 14개 동으로 이루어진 평택시가 탄생하게 된 거죠. 현재 평택시 인구는 54만 8천 명입니다. 2019년 4월에 50만 명을 돌파했고 평택시가 통합되던 당시에는 3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시 인구는 54만 명을 넘기고 있다. 자, 제가 이제 그 평택시에 이르기까지 삼한시대부터의 어떤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평택시가 지금 하나의 시로 이렇게 돼 있지만 과거에는 계속해서 다른 행정구역이 소속이 되어 있었다. 크게 세 가지 행정구역이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995년 제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택시 통합에 대해서 지금도 가끔 그런 앙금이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배경에는 바로 이런 그 세 개 구역이 각각 다른 행정 관할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본격 마지막으로 그 평택시 사회복지 발달에 대해서 이제 볼까 하는데요. 자, 평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땅이 길듭니다. 우리 정착을 했잖아요. 그럼 그 땅을 닮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얘기를 할 때 그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자연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은 되게 느리게 보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굉장히 막 급하고 전라도 사람은 느긋하고 이런 느낌들이 다 땅에서 비롯된다. 이게 결국 사람은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세월과 함께 정착한 땅을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는 평택을 솜솜히 보면서 느낀 것은 평택은 처음부터 사람이 땅을 닮았다. 사람이 땅을 닮았어요. 평택이 어떻습니까? 아까 지형적인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그 지형적인 조건처럼 흘러온 평택 주민들은 여기 와서 정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이 평택이라는 땅을 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억척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이 불모저 같은 이곳에서 버텨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땅은 저렇게 낮고 드넓은 갯벌, 감조하천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토족 기반의 취하 때문에 정착민에 대한 중앙의 수탈과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내륙과 해상으로부터 잦은 외침과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천을 경계로 한 오랜 지역 간의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 마지막 것은 우리 행정적인 측면이죠. 네. 그게 이 땅입니다.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대의 고비 때마다 패잔 또는 유망, 피난을 겪으면서 삶의 의지 하나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다. 난 살아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떤 놈들이 와서 수탈을 하건 외침을 받아서 죽어나가든 여기는 더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택 사람들의 그 민초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가거나 물러설 곳이 없다. 다 피난 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평택 사람들이 아닌가.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둘의 전통을 계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람들은 그 하천을 막고 뚝을 세우고 땅을 일구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침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나가고 병 들고 막 또 전염병 돌고 그러면 다 고통스럽잖아요. 서로 어떤 환난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환난상혈입니다. 아픔에 처한 사람, 고통에 처한 사람을 서로 돕는 거. 네. 그 두 가지가 결국은 둘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을 살펴보면서 평택의 농악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팽성에서 발생한 이 평택농악. 그것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그 무형문화재로까지 등재가 돼 2호입니다. 무형문화재 2호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평택농악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달라요. 그 특징이. 네, 그걸 말하자고 해도 한참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평택농악이 독특하게 발생하고 오늘날 그 명맥을 이렇게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가 이런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일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해나가는데 고통이라든가 힘겨움을 이걸로 승화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전통을 계승한 상부상조의 평택 저 농악이 바로 둘의 농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평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 농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전 농악도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그럼 복지는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1945년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50년대는 또 한국전쟁. 그래서 전 국민이 절대 빈곤에 빠지고 불행에 빠졌었죠. 그리고 60년대 들어와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생활보호법이나 재복구법 이런 걸 우선 제정을 합니다. 형식적인 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1970년대 처음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 여기에서 이제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가 현대사회에서 상부상조의 그런 뜻을 어떻게 현대사회에 맞게 바꿀 것인가를 정한 법이 저 법이라고 볼 수 있죠. 80년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생활 양상이 현대화되면서 또다시 많은 불행과 이런 시련이 닥치게 되고요. 90년대는 대표적으로 IMF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가 이때 급속하게 많은 법들이 탄생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과 경쟁에 이제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심각한 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도 있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 당면하고 있습니다. 자, 평택의 사회복지는 피난 고아들의 자람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그 복지 얘기를 할 때 늘 제일 먼저 나서는 것이 저기
천혜보육원 얘기였어요. 그래서 1951년에 그 전쟁통에 부모 잃은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굽니까? 이귀임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천혜보육원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사진 찾느라고 옛날 사진 있나고 암만 찾아도 없어서 최근에 문 닫기 전에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1952년에 김계선이라는 분이 성육보육원을 만들었고요. 성육보육원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죠. 그리고 1953년, 그러니까 51, 52, 53년, 유현중이라는 분이 애양보육원을 설립하셨고요. 자, 이때 설립된 것들은 거의가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그 당시에 부모를 잃은 그런 고아들을 모아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 평택은 6.25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피난민들. 또, 그 당시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딱 몰려온 것이 평택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또 몇 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린이집이 총 409개, 또 아동센터가 34개, 아동보육원이 3개소가 있다. 아동보육원은 수용시설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시설이라든가 이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이 이제 활동시설이 7개,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7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약하기로 하고. 여성복지 역사는 성평등 인식 과정이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은 성불평등의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이것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80년대부터.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YH 여성 근로자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김경숙이라는 저분이 추락사를 해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저때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어섰던 첫 운동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80년대 민주화되면서 여성운동이 같이 확산되고 페미니즘도 그 당시에 이제 확산되고, 또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 인권 문제가 이제 표면화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여성 정책이 아예 정부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상세하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성과 관련된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삶의 질, 복지 이런 것에 대한 법들이 아주 대거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평택을 한번 잠깐 보자면, 평택의 여성 복지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한 가지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은 옛날부터 기지촌이라고 불렸죠. 자, 그 이유는 미군 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군 부대는 우리에게 평택을 기지촌이라고 부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기지촌은 정말 우리에게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돈 벌러 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피난민들이 1차 와서 정착을 했다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가난에 내보는 이런 사람들이 평택에 가면 돈 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여기로 온 겁니다. 자, 평택은 그러니까 타인들의 땅인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호족이 없다. 그러면 이곳은 누가 오래 살았느냐? 그게 이제 감투가 될 수 있겠지만, 다 따지고 보면 그 배경은 어디선가 오신 분들,
도망을 오셨든 뭘 어쨌든 간에 돈 벌러 오셨든. 그런데 이 미군 기지촌이라는 것은 또 한 번 이 평택을 가게 만드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거잖아요. 평택은요,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가장 효자 동네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이 미군이 그 전용 클럽, 이 수익,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찾아봤는데, 여기 보세요. 1964년 당시 한국 총 외화 수입의 10%를 여기서, 저 동두천하고 어디입니까? 의정부, 여기. 이 세 군데서 외자 수입의 10%를 차지했다. 60년대 말에 미군 주둔을 얻은 외화 수입은 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니까 평택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동네였어요. 여기가 그냥 농토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팽성과 우리 서정 이 일대가 평택의 어떤 독특한, 전국적으로 독특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송탄이 먼저 시가 되었느냐? 평택이 먼저 읍이 되었는데 왜 송탄이 먼저 시가 되었느냐? 인구가 많아져서요. 5만이 넘으면 그 시가 된답니다. 그런데 송탄의 오산 비행장 때문에 그 일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더 먼저 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음이 있지 않습니까? 암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기지촌의 여성들. 자, 이 여성들은 이렇게 찬양받았어요. 민간 외교관, 외국자, 이렇게. 그리고 정부에서 나와서 다 그 성병 관리도 해주고, 그 보건 관리를 다 해줬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지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 그 당시에 1달러도 중요했던 그 시기에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느냐? 가난 때문에 왔잖아요. 옛날만 하더라도요. 저 아까 YH 사건 얘기했지만 거기 와 있는 공장 직공들이 다 뭐하러 왔습니까? 시골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오빠 대학 학비 대주려고.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 일했잖아요. 이분들도 그와 뜻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런 정말 비인간적인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분들은 어떤 비난이 대상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데 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버리느냐 이렇게까지 항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지촌이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는 거의 버려진 분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새롭게 오늘날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난해 와서야 이제 뭔가 이분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런 조례만이라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평택에서도 시도했습니다. 2018년에 시도했다가 결국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아직까지 평택시의 조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입니다. 2026년에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요. 요거 사람들이 막 혼동해요.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게 뭔 차이냐? 고령화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간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이들이 고령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고, 전 인구의 7%에서 14%를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14%에서 20%까지 가면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 늙은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어떨까요?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됐고요. 2026년이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일본은 지금 초고령사회죠. 자, 일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에는 이 초고령 사회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을 타산지석을 삼고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평택의 노인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주시설이 5개,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100개, 여기서 그 노인복지시설은 제가 노인복지시설이죠.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4개, 의료복지시설이 40개. 자, 여기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제가 노인복지시설이죠. 즉, 아직 평택시의 노인들은, 그 어르신들은 다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집에 계시니까 가족들이 그 보살펴드리고, 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그 가족과 노인을 방문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5개에 그친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이 양로시설, 그 거주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가복지시설이 4개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평택 지역이 이 노인들의 어떤 여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지 않은가. 또 의료복지시설이 40개소라는 것은 역시 노인분들의 그 건강 문제가 항상 관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요즘 들어와서 많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입니다. 제가 다 다루고 싶지만은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먼저 다루겠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법률 쟁취 역사입니다.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장애인 복지가 처음으로 저기에 몇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생활보호법에는 노인도 들어 여성도 들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불구자. 네, 그런데 저거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주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고 81년에 와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죠. 장애인도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어쨌든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어서 재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쭉 내려오시면 제가 이 미국의 장애인법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게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어요. 이 충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도 그때부터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007년에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제정되는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아들 집에 가려던 장애인 노부부가 장애인 리프트가 추락하는 바람에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기쁘고 승리하리라. 이동권 쟁취 소재야.
수없이 절차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이곳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장애인의 이러한 절규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바꿔만 내고 하지만 억울한 말입니다. 사막에 돌리고 버스가 멈춰가고 우리에게는 피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평택의 지정학적 영향이 컸다. 수탈과 노역, 순환의 역사,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땅을 닮았다. 그 말은 평택 주민은 애초에 질경이처럼 아무리 밝고 뭉개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특성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민초들이 너무나 잘 궁합을 맞춰가지고 이 역경들을 간척과기는 피땀 그리고 수탈과 노역, 순환 이걸 다 이겨내면서 왔다. 그 힘이 뭐였을까? 상부상조, 환난상위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 농경사회, 그 중에도 이 평택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이었고 힘이었고 그것을 웅변해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평택의 농악입니다. 둘의 농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부상조와 환난상위의 정신이 바로 우리 전통 평택의 복지정신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두레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현대 우리 평택의 사회복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새삼스럽게 우리 평택 사회복지협의회의 이 모토를 여기에 딱 맞는 것으로 들고 왔습니다. 함께하는 삶, 평택 시민들의 특성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 땅을. 그리고 나누는 행복. 자, 복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이라 그랬죠. 그 행복을 수탈과 노역의 순환, 이 순환과 이 피땀,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함께하는 삶과 나누는 행복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오늘날 평택의 앞으로, 오늘날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회복지를 이끌어가야 하는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만 더 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평택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온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쯤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야 된다. 그분이 돌아가셨건 생존해 계시건 간에. 생존해 계시면 음성이라도 딱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흔적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좀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20주년 이 사회복지 발전사를 엮으면서 두 분의 평택시 복지 인물을 조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유재춘이라는 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과의 인연이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특수교육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이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특수교육에서 간질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다 말고 푹푹 쓰러져요. 밥 먹다 쓰러지고. 그런 놈들을 내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간질에 늘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어디 가서 타오느냐 그랬더니 장미회에 가서 탄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장미회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럴 때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교사로 가서도 이 간질하는 녀석들의 장미회에 가서 이 약을 타오고 그 장미의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평택시 사회복지사를 집필하면서 이 유재춘이라는 분을 찾아냈어요. 이분이 성육보육원의 원장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유재춘이라는 이름은 몰랐죠, 저도. 그분이 장미회를 만들었는지 어쩐지. 그런데 그 성육보육원의 원장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야. 장미회? 그래서 마구 파고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요. 서울의 그 정동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숙명여고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간질로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간질이 이제 계속 빈발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간질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무 놀림받고 그냥 그 왕따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 밖에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그 권유를 받고 감리교 대전 신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의 모건대학교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도 이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내가 여기 졸업한들 내가 뭘 하냐.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졸업장을 박박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그 당시에 무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교수였던가 봐요. 집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당신이 와서 이끌어달라. 그런 제안을 이분이 생전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 감동을,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을 잘 묘사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 춘천인가 어디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자신감을 얻고 그 뒤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1964년도 지금 인천의 간석교회라는 곳을 개척하면서 거기서 그 쓰러지는 신도를 보고 그 신도가 주변 신도들한테 당하는 그 수모를 보면서 거기서 커밍아웃을 하죠. 그 쓰러진 신도를 갖다가 그 지푸라기 멍석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밖에다가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간질하면은 1, 2분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분이 거기서 커밍아웃을 해요. 정말 울면서, 나도 간질을 한다. 내가 만약에 쓰러졌을 때 여러분 똑같이 저렇게 할 거냐? 이때 이분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여기서 간질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장미회입니다. 처음엔 간질 선교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름이 오히려 사람들 못 모이게 해서 장미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1964년도의 일이고 그때 그 간질 환자들에게 약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자기 사비를 다 털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한 것이 바로 이 닥터 로빈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그 선교를 하러 인천 기독교 사회관 여기 와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저분을 통해서 독일에서 그 최신의 간질약들을 대량 구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매달 한 번씩 여기에서 이곳에서 이제 그 간질 환자들을 진찰도 하고 약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닥터 로빈슨의 회고를 보면 그 당시에 나의 한국어를 가르쳐줬던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간질을 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간질에 대한 그 어려움을 알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평생 여기서 일했노라. 이분은 인천에서 결국 돌아가셔요. 인천을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천이 이분의 어떤 본거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80년대 들어오셔서 그 성육보육원과 인연을 맺고 성육보육원의 원장으로 오셔서 2004년까지 계셔요. 자, 그 성육보육원이 이제 현대화되고 건물도 새로 짓고 이런 전 과정을 정말 정말 피땀 흘려서 일궈 가십니다. 그때 한결같이 이분이 원했던 건 뭐냐면 성육보육원에 그 전쟁 고아들이 다 성장해서 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반드시 이 전국의 간질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 여기를 그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끝내 그 꿈을 못 이루셨죠. 그리고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평택에서
마지막 그 불꽃을 피우셨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90년에 옥합 선교회를 발족합니다. 성육보육원에서. 거기가 그 서정리 신장동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기지촌 여성들과 혼혈 아동의 상담과 보호처를 직접 운영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 2020년도에 제정된 경기도 그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조례, 이것의 그 운동의 시발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햇살 그 재단도 있지만 그 처음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이 유재춘 선생님을 꼭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제가 이번 이 기록에서 그 찾았던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그 기록을 찾아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분의 삶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간지를 앓고 계셨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다 엉뚱한 사람이 시작한 것으로 다 현재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을 저는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그 인물을 우리 평택시의 이런 그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그 인물 탐구라든가 연구를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올해를 계기로 해서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